자, 제가 하는 건 이제 한옥에 대해서 기초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기초부터 뭐 초석, 기둥, 축부, 공포부, 가구부, 지붕 가구부, 또 지붕, 그럼 뭐 주위에 담장이라든 조경 이런 쪽 쭉 훑어보면서 이제 어떤 한옥 건축의 어떤 우수성, 지금까지 어떤 역사성, 어떤 건축적 가치 이런 데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어떤 그 건축적 가치가 월현정에 어떻게 투영되었느냐, 어떻게 적용되었느냐를 설명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혹시 뭐 체크해놨다가 뭐 질의할 거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의하시면은 제가 하는 데까지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현정은 여기 입간판에 써놓은 겁니다. 경남 유형문화재 243호고 조선 중종 때 이제 월현 이태 선생님이 지어가지고 1520년에 이제 쌍경당 재헌 월현되겠죠. 이론이고 쌍경이라고 하는 거는 강물이 강물과 달이 함께 밝기가 거울 같다. 쌍거울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이고 월현이라는 건 달에 이제 못년자죠.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연못이다. 이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건물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의임난 때 소실되었다가 1757년에 상경당을 짓고 1866년에 월현대를 짓고 복원했죠. 복원하고 1956년에 재헌을 지었다는 것. 100년 단위로 건물을 하나씩 복원하고 신축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연과의 조화, 순응, 원칙이 잘 구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 동영상을 요거 감에서 상경당하고 재헌 월현대에 돼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날이 제가 왔을 때 7월 한 중순쯤 한 달 전쯤에 왔어요. 그날 진짜 더웠습니다. 날이 쌕쌕거리면서 찍었는데 좀 거친 숨소리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월현정이라는 건물을 놓고요. 월현 선생의 정자 건물을 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현정이라고 입간판 내용이 있고요. 좌측으로 소설 마이크는 좀 소리 내면 안 될까요? 예. 대문체는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해보시죠. 소리를. 당신은 좌측으로 들어가면 상경당으로 가는 현문이 나옵니다. 현문을 들어가면은 마이크 때문에 수밖에 없어요. 이 말도 못해요. 마이크 어디 있죠? 스피커 어디입니까? 정면 5칸, 측면 2칸, 10칸 집이 되겠죠. 기단은 잘서 기단입니다. 예, 여기입니다. 사라는 전에서 갖고 온 기단이라고 예. 도리라고 그러는데 외볼 때 기단에 소석은 전망유초에 브레이크를 써서 기둥을 씌워서 기둥은 현재 외진으로 다 통곡 기둥입니다. 기둥이고요. 마루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마루고 여기가 마루가 되고 마루고요. 여기가 네칸 대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청이 있고요. 저쪽으로 돌아오면 저쪽 벽에는 판문 처리를 해놨고요. 판문이라 해서 열판 창이라고 해요. 밑에 모름이 있으니까. 여기. 다음 건물은 재헌으로 가보겠습니다. 재헌으로 통하는 현문을 지나가면 재헌이 나옵니다. 지나가 본데 상경당. 상경당과 같이 정면 5칸, 측면 2칸, 10칸씩입니다. 후원 이렇게 잘 기단을 쌓아서 화면을 잘 보시면 여기서 기단은 자연석 기단입니다. 자연석이 6볼트 기단이죠. 6볼트 기단에 기둥은 전문규소에 크레딧 떠서 기둥을 씌워놨습니다.
내진주 바깥쪽 기둥들은 다 동부 기둥이고 내부 강면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정마루라든지 뒷마루들이 아주 마루들이 다들이 많이 되고 두 칸입니다. 현재는 정마루 측면에 개선이라고 이렇게 보죠. 여기도 이제 네칸 마루, 대청마루가 이렇게 있고 용마루가 천장이 역시 대덕보 측면에 충향을 가져내고 누석 천장이 있고요. 정말 한쪽은 우물 천장이 발설되어 있습니다. 방 안은 이렇게 집안자로 되어 있고요. 창호는 여기에 측면이 수많은 부분이 돌발기 4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뒷부 쪽으로는 오름을 설치해서 열판 창을 설치해놨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보면 측면도 다 정말로 나가고요. 전덕 요거 두 개만 끌 수 없나요? 저요? 요 두 개만 끌 수 없나요? 둘이요? 예. 뒤쪽에 방수 쪽에 잘 화면이 잘. 아주 육칸이니까 잠시 나온 게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굴뚝은 바로 옆에 이렇게 기장 굴뚝이 예, 여기까지가 재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오련대입니다. 오련대는 이 자연 안반 위에 높게 석축을 한 단, 두 단, 세 단 쌓아서 광장을 형성하고 위에 상당히 좀 높은 지대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 올라가 보면 예, 신축 정문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건 정면 3칸, 측면 3칸, 9칸 집입니다. 9칸 집 안쪽에 한 칸짜리 방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 집도 여름철이면 사면 문을 다 개방해서 철로에서 개방해서 완전 오픈되었다가 겨울철 되면 다 닫아버리죠. 계단도 자연석 두 벌째 계단에 전문 초소를 썼고 구멍을 설계해서 세워놨습니다. 여기는 내진주 다 공이 9층짜리 둥근 기둥을 썼습니다. 가구는 소로로 수정한 거의 뭐 입공가구 같은 입공가구에서 철공을 도화지 형식으로 그대로 남겨도 이렇게 뒷대로 입공가구 좀 되겠죠. 여기에 오련대라고 편입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의 아궁이는 측면에 정문 바로 옆에 측면에 이렇게 방실 아궁이 담겨져 있고요. 굴뚝은 뒤쪽에 일자형으로 해서 기랑 굴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쪽에 이렇게 배수로가 있고 2단으로 파열을 조성해 놨고요. 지붕은 역시 팔자 지붕입니다. 이렇게 역마루 5개, 내리마루, 휘마루, 적세를 3표로 형성을 가설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이 앞에 밀양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풍광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한옥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옥의 기초라고 하는 건 집을 짓기 위해서 밑에 이제 요즘 같은 기초 공사를 하는 거죠. 건물 아래라든지 또는 집터를 할 때 지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지정. 땅을 정한다 이런 뜻이겠죠. 땅 짓자 정할 정자입니다. 우리가 지정한다는 거는 이 집 같은 게 이 집터 있죠. 돌아가면서 이 담장 돌아가는 이 집터. 이거를 집터라고 그러죠. 이 자리를 다 밑에 뭐 약간 이게 쳐져 있으면 평면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틀을 정하는 걸 지정한다고 그래요. 땅을 정한다. 그렇고 기초로 가는 거 지정을 다 하고 난 뒤에 건물이 앉을 자리, 여기 같은 경우 사랑채, 안채, 뭐 대문채, 행랑채 이런 것들 앉을 자리 그 건물 밑을 하부를 다지거나 공사하는 걸 기초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기초인데 기초 종류들은 많습니다. 다양하게. 가장 뭐 간단한 건 항토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항토. 큰 힘을 가해서 흙을 다지는 겁니다. 대력이라고 그러죠. 자, 초석자리를 달고로 다지는 정도의 항토 기초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기초로서 기초 엉덩이를 파고 흙을 채워가면서 달고로 다지는 토축 기초가 있다 해놨습니다. 여기 토축 기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서민들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항토 기초나 토축 기초들을. 여기서 이제 돌 달고를 쓰게 되면 석적 안축법, 뭐 지역에 따라 물을 뿌려가는 것, 판축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판축법은 이렇게 뜯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땅 지초가 거의 그거죠. 시루떡 모양 답죠. 흙 넣고 물 넣고 다지고 흙 넣고 물 넣고 다졌으니까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게 항토 기초, 토축 기초라고 그러고요. 다음 입사 기초가 있습니다. 모래 기초입니다. 모래. 저 모래 사자죠. 생땅이 나올 때까지 기초홍덩이를 파고 물을 부어가면서 모래를 청청히 다져서 올리는 기초다. 사수 저축법이라고 그럽니다. 모래사자, 물수자, 공이저자예요. 공이저자는 이건 달고라는 뜻입니다. 달고. 그래서 모래 넣고 물 붓고 달고로 다지고 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죠. 사수 저축법하고. 이제 이게 가장 모래 기초 가장 많이 적용된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문화재 중에 가장 많이 적용된 건 수원 화성에 있는 경기도 수원 화성 아시죠? 화성. 거의 대부분 거기 기초가 뭐 문이라든지 성벽 기초도 거의 대부분 모래 기초예요. 이게 이제 청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벽돌도 많이 썼고 전돌도 많이 썼고 기초를 모래 기초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있죠, 석탑. 예, 석탑 기초 거의 대부분 모래 기초를 보면 돼요. 왜 모래 기초를 썼냐니까 이 모래 기초가 특징이 뭐냐니까 일종의 주위의 충격을 많이 흡수를 해줍니다. 스펀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 탑 같은 경우는 이 평면보다 상당히 높이가 높잖아요. 이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땅이 흔들려 버리면 자빠지겠죠. 그렇게 자빠지는 거를 많이 그런 충격을 많이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래 기초입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석탑 기초가 다 모래 기초라는 겁니다. 그다음 적심석 기초, 자연석 기초입니다. 적심석이라고 하는 돌이죠. 기초홍덩이를 파고 적심석에 주먹돌이라든지 호박돌 이런 같은 걸 가지고 자갈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물론 이제 흙을 같이 섞어가지고 다져가면서 만든 기초법입니다. 이걸 수원 화성 성벽에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이것들. 그다음 장대석이라고 하는 돌을 가지고 산 기초입니다. 장대석. 요거는 딱 사이즈가 지금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보도 경계석 생각하시면 돼요. 한 뼘 한 뼘 좀 길이가 한 석자 내지 넉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돌을 가지고 산 장대석입니다. 집안이 특히 약하다든지 건물 규모가 크고 하중이 클 때 사용하고 집안을 파내고 나서 이 장대석을 우물정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쌓아서 올리는 기초법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 지금 현재 경회루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이 문화재 건물 중에 가장 단일 면적으로 가장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몇 평이냐니까 거의 한 296평쯤 나와요. 건물 하나가. 상당히 넓은 편이죠. 두 번째가 여수에 가면 진난관이라고 있어요. 해군사령부. 거기가 거의 한 200평대쯤 되고, 세 번째가 통영에 있는 세변관입니다. 통영 세변관이 한 180평대 정도 나와요. 단일 건물로서 가장 큰 게. 경복궁 경회로 기초가 장대석 기초입니다. 그리고 숭례문 불타고 나는데 밑에 기초까지 다 파올렸죠. TV에 보시면은 다 이 기초죠. 장대석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물들, 6축이라든 2층 건물 이런 것들, 성벽들, 성문 기초들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저 장대석 기초로 만들어졌어요. 숭례문이라든지 흑인 지문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달고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달고지를 하는 거 지경 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기초를 다이어트 사용한 현장으로 돌 달고나 나무 달고 쇠 달고 다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2인용 달고고 요거는 4인용이죠. 네모 4개 들고 자 이렇게 10인용 달고도 있습니다. 돌 달고 10명이 이렇게 들고 소리를 맞춰가지고 달고편은 달고는 10명이 찍고 한 명은 이제 달고 소리를 매기죠. 앞에 소리를 매겨서 이제 같이 들고 달고편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달고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자, 이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이제 기단을 샀습니다. 한옥의 특징이 그거죠. 제일 첫 번째 기단이 뭡니까? 한옥은 일단 땅바닥보다 집을 드러놨어요. 지금 이 집 다 그렇죠. 지면보다는 드러났죠. 이게 한옥의 특징이에요. 기단이 높다. 첫 번째가. 그 기단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기단의 기능에 대해 봅시다. 기단이 왜 생겼을까? 기단의 역할. 방수, 방습, 방충이에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이거예요. 습기. 뭐 지금 사실 그렇죠. 지금 최근에도 보면 비 많이 오고 뭐 태풍도 지나가고 또 가을 장마를 하니까 습기가 많이 오다 보니까 땅에 물이 있으면 자, 물 같은 경우는 높은 데서 밑으로 흐르죠. 그런데 건물 같은 채에 있으면은 물이 있으면은 흙이 있으면은 물 타고 올라와요. 위로. 습기가 흙이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으니까 흙에 의해서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그냥 땅바닥에 기둥을 채워놓고 쓰면은 밑에 습기가 채인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들어놓음으로써 습기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그런 역할, 기단이 가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방수, 방습. 그리고 들어놓으니까 벌레들이 안으로 위로 잘 못 올라오죠. 방충 기능도 합니다. 그림이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처마 이렇게 빠져서 기단이 이제 처마 안쪽에 들어가죠. 떨어지니까. 비도 안 올라오고, 여기 축에 벌레도 못 올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집을 들어놓으니까, 자, 부차적 그 기능이 일조라든지 채광, 환기, 통풍, 난방에 유리합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구들 놓으려면은 집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밑에 구들장을 밑에 파야 되니까 좀 들어 놓음으로써 구들장 온돌 공사하기가 쉽죠. 그래서 난방에도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안전자리 뒤에 보면 안채가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강한 수평성이 일직선 쫙 져 있어요. 이 건물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경계가 딱 정해져요. 구획이. 이런 강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건물 하부에 강한 수평성을 함으로써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아, 여기까지가 건물 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이 건물의 장식이라는 건의를 표현합니다. 위계를 표현한다는 거죠. 건물의 위계. 이 집 같은 경우, 자, 여기 안채입니다. 이 안채 아래치고, 이거 아래치가 안채 위치인데, 계단 높이가 다르죠? 이거 훨씬 높죠? 왜? 여기 누가 살았어요? 안주인들이 살았죠, 안주인들이. 물론 이제 여자 하인들이 밑에 뭐 살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앞에 가보시면 여기 사랑천도 기단이 앞에서 보면 상당히 높아요. 결국 그 기단의 높이가 그 건물에 기간한 사람의 신분의 고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역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시대 신문지 사회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기단의 높이가. 이따가 사진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단이 형성되고요. 자, 여기가 청도에 있는 운강고택입니다. 운강고택 사랑채 마당에서 보자. 여기 사랑채 위치예요. 여기 이제 횡단채죠. 높이 차이가 나죠. 요거는 한 단인데, 요게 장대석으로 해놨어요. 3단 정도 됩니다. 이거 한 단은 좀 밑에 땅에 가렸고 해가지고, 높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 시절에는. 자, 여기가, 안동 하회마을 북촌댁입니다. 북촌댁에 보면은, 이방고택이라고 해서 편액을 해놔놓고, 자, 이 마당입니다. 사람들이 서 있죠. 기단이 이만큼 높아요. 높고 여기다가 밖에다가 쪽마루를 가설 해놨어요. 자, 마루까지 높이 올라가면 거의 사람 눈높이가 올라오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집 주인이 혹시라도 뭐 낯선 사람이 와서 과객이 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마당에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주인은 여기 마루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쪽 올라가야죠. 자, 이 사람 이 밑으로 내려봅니다. 이렇게. 이 사람 위에 쳐다봐야 되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기단의 역할이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도 토촉기단. 진흙을 닫아 사올려 만든 기단입니다. 옛날에 백성들 집이 다 이랬죠.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 뭐 돌이라든지 목심,
기와 조각 이런 것도 박아놔가지고 많이 써요. 이걸 죽담이라 그러죠. 옛날 초래 이야기로 죽담 그러죠. 예. 토축 기단. 자연석 기단. 자연석으로 사놓은 이 집이 지금부터 전체 다 자연석 기단이 되기도 보면은 다 자연석으로 사놓은 거죠. 자연석에는 막돌이 있고 따듬지 않은 그대로 생긴 돌, 막돌 있고 좀 이렇게 정으로 두드려가지고 만든 다듬돌 있습니다. 다듬돌 가지고 흩은 층, 바른 층이 있어요. 흩은 층이랑 층이 없는 겁니다. 층 구분이 없고 바른 층이랑 그래도 이제 돌들 높이를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층을 쌓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석 기단 종류는 4가지죠. 막돌, 흩은 층 기단, 막돌, 바른 층 기단, 다듬돌, 흩은 층 기단, 다듬돌, 바른 층 기단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거 무슨 기단이겠어요? 예, 다듬돌, 바른 층입니다. 층이 나오죠. 예, 다듬돌, 바른 층 기단 정도 볼 수 있어요. 좀 거칠지만은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단이나 담장 중에 가장 유명하다. 제가 봤을 때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다녀봤을 때 가장 유명한 집이 그 대구에 달성군에 가면 도동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도동서원. 도동서원의 그 담장이라든지 기단이 그 전체가 다 보물이에요. 보물. 담장으로서 보물로 지정된 게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도동서원이에요. 도동서원의 중정당 그 기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우중에 갔다 왔는데 자 봐요. 어떻게 되죠? 따듬돌이죠. 따듬돌 흩은 층 기단입니다. 이거 좀 모자이크 같이 하나하나 다 따듬었어요. 이렇게. 공이 상당히 많이 갔겠죠. 네, 그래서 이 집이 보물이 됐습니다. 이걸로. 자, 세우거나 모로 쌓지 않고 옆으로 뉘어서 시각적 구조적 안정감을 키운다. 당연하게 좀 뒤에 돌을 뒤쪽으로 깊이 심어줘야 됩니다. 심석이라고 그럽니다. 깊은 돌. 그렇게 심어줘야 아주 요즘 같이 뭐 토목공사나 종용사 하는 친구들 보면 돌 사라고 그러면은 널따하면 그냥 세워버리죠. 뒤에는 납작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토합이 걸리면 밀려버립니다.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왜 하면 세우지 말고 눕혀야 됩니다. 뒤로. 그래 잘 안 하려고 하죠. 왜? 공사 단가를 해배당 받습니다. 해배당. 해배라는 게 제곱미터, 메다. 여기가 요 얼마 해요. 그럼 걔들은 해배가 많이 나오면 빨리 공사를 많이 하니까 공사에 많이 받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지나면 혹시라도 비가 온다 이런 주에 비 오고 이러면 나중에 토합 걸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쌓을 때는 뒤쪽으로 깊은 돌을 많이 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장대석 아까 말씀드린 기초할 때 장대석 기초할 때는 그런 돌을 가지고 만든 기단들입니다. 상당히 이제 유계가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죠. 화강석 장대석을 청정히 쌓아 만든 기단이고 조선시대 제일 많이 썼습니다. 양반가에서. 그리고 궁궐이나 양반주택에서 즐겨 썼고요. 고려시대 기단은 메인이단 장대석 춤이 가장 높다 해놨는데 여기가 그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시대 건물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건물 5가지를 대표적인 5가지 다 국보입니다. 제가 하면 현재 목조 건물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봉정사 극락전이 1250년대쯤 지었어요. 13세기 중반쯤에. 근데 그 다음이 부석사 무량수자입니다. 그 다음이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객산문입니다. 임영관 입구문. 그리고 5번째가 여기 가깝겠죠. 경북 영천에 은혜사. 은혜사 거조함이죠. 거조함. 영산전. 정면 7칸 되는 건물. 예, 그게 고려 후기 건물입니다. 수덕사 대웅전이 이게 장대석 기단인데 9단이에요. 9벌대예요. 9벌대고 맨 위에 기단이 보면은 여기보다 조금 높죠. 왜 그러겠습니까? 눌러준다는 거죠. 뒤에서 토합해서 밀려나지만 눌러주고 또 보면 특징이 위에가 8벌대가 올라가면서 바로 수직으로 된 게 약간 뒤로 넘어가 있어요. 이걸 탭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쪽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맨 위에 돌을 약간 밖으로 빼놨죠. 이렇게. 처마같이. 그래서 물 빠지면 깨끗하게 지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시절에 고려시대에 벌써 이런 식으로 건물에 대한 이런저런 기술이라든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장대석 기단들. 그 다음 가구식 기단입니다. 이거는 뭐 살림집에서 성게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이제 격이 있는 그 궁궐이라든지 절에 대웅전 같은 건물에 많이 썼죠. 집을 짜듯이 해놨어요. 가구식 기단. 고급스러운 기단은 주로 고려 이전 건물에서 볼 수 있고 기둥석이 없는 경우 면석에 초과한 경우도 있다는데 집을 짓듯이 해놨어요. 자, 맨 바닥에 지대석이라고 깔아놔요. 땅지자에 띠대자에 돌석자입니다. 땅바닥에 띠같이 쭉 깔아놓은 돌이에요. 바닥돌이에요. 그러니까 바닥돌에다가 기둥을 채웁니다. 기둥을. 주석이죠. 기둥주자에 돌석자. 주석인데
맨 구석에 세우는 돌을 우주라고 그럽니다. 모퉁이 우자를 쓰죠. 우주. 모퉁이 우자 기둥. 그래서 귀에 서는 기둥, 여기 봐, 저 끝에 있는 코너에 서는 기둥을 우주 또는 귀주 그럽니다. 귀기둥들이라 하죠. 그 돌을, 그 기둥을 닮은 돌이라는 거죠. 우주석. 또는 귀주석이라고 그러죠. 여기 세우고, 그 옆에 기둥들 세웁니다. 자, 이거는 일반 평주들입니다. 평범한 기둥들이다, 그죠? 평주석 그러기도 하고, 또는 탱자를 쓰기도 합니다. 탱주란 말도 써요. 버틸 탱자입니다. 탱주석들을 세우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나서 벽을 쳐야 되겠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래서 면석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청판석이라 하죠. 넓을 청자에 널판자입니다. 돌석자. 널따란 판석입니다. 판판한 돌. 물론 앞에는 판판하지 뒤쪽은 그냥 울퉁불퉁하겠죠. 따듬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박석을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청판석 또는 그 기단 면석이라 남면자를 씁니다. 낯짝이죠. 낯짝. 면석을 세워서 벽을 형성하고 지붕을 덮습니다. 뚜껑돌을 덮는 거죠. 그걸 갑석이라고 그러죠. 갑옷. 갑석. 이렇게 쭉 덮어놨죠. 그 집이죠, 집.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기단입니다. 한옥에서 이제 가장 따지면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기단이겠죠. 자, 다음 홍납식 기단. 이건 다 짬뽕 기단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이 섞여진 기단들이죠. 무이사 극락전 같은 예를 들면 자, 밑에는 막돌 허튼천 기단입니다. 그 위에 간략한 가구식단을 얹어놨죠. 기단 면석하고 갑석만 얹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불국사. 불국사가 전면 석축 있죠. 전면 석축들 밑에는 다 자연석 기단입니다. 그 위에 가구식단을 얹어놨죠. 이렇게. 이게 혼합식 기단이고요. 자, 이제 기단을 올라가서 계단을 씁니다. 계단. 계단 이렇게 뭐 가구식 계단을 쓰기도 하고 장대석 계단 쓰기도 하고 자연석 계단을 석축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 계단 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통돌 계단, 돌 하나로서 만든 계단들. 요거는 통나무 계단들입니다. 계단. 병산수 만대로입니다. 여기가. 요런 식으로 계단을 형성되고요. 자, 상경당에 보면 기단이 뭡니까? 따듬돌. 예. 그냥 뭐, 이건 뭐, 하던 적 자식 없죠. 외벌 때니까. 한 볼로 이렇게 해서 형성됐죠. 이렇게. 상경 기단인데, 여기 이제 종손 어른 설명을 따지면 옛날에 여기가 월연사란 절이 있었대요. 그분 말씀으로는 어느 절들에 있는 돌들을 많이 갖다 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재헌기단. 재헌기단은 두 벌대죠. 2층 기단입니다. 이렇게. 여기 따듬돌이라고 했죠. 따듬었죠. 어느 정도. 따듬어서 바람층 기단입니다. 이렇게. 월연대. 역시 똑같죠. 두 벌대 기단. 따듬은 돌입니다. 이렇게. 월연대 기단. 자, 그 위에 기단 위에 이제 초석을 놓게 됩니다. 주춧돌이죠. 초석을 놓게 되는데, 자, 초석에는 보면은 자연석 초석 그대로 쓴 겁니다. 자연석 그대로 쓴 초석 기단들 이렇게 있죠. 자연석 기단들. 자연석을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초석을 덤벙주초란 말을 씁니다. 덤벙주초. 덤벙덤벙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로 산돌을 씁니다. 초석을 강돌을 쓰게 되면 한옥지인데 거의 집 대부분 다른 데도 똑같아요. 담장이라든지 뭐 다른 데 쓰는 돌은 강돌은 거의 안 썼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강돌은 물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물을 오랫동안 맞다 보니까 이걸 집에 갖다 햇빛에 나와보면 빨리 깨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뺀질뺀질하죠. 기둥에로 놓고 하면 훨씬 더 미끄러질까 싶어서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춧돌은 거의 대부분 산돌을 썼습니다. 산에 있는 나는 돌을 썼죠. 섰고 역시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윗면이 푹 들어가는 돌은 불리하겠죠. 비들어버리면 비 밑에 습기가 차이니까 그래서 약간 도드라진 돌을 썼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연석 초석이고요. 자, 다듬은 초석입니다. 원형 초석, 둥근 초석이죠. 둥근 초석은 위에 이제 둥근 기둥이 올라앉겠죠. 이렇게 초석. 네모난 초석은 역시 네모난 기둥이 또 올라앉을 것이고 이렇게. 제가 여기는 지금 제가 대구에 동구 쪽에 K2 옆에 옥골이라고 있습니다. 옥골. 경주 채씨들 집성촌인데 거기 지금 입구 쪽에 제가 한옥을 하나 짓고 있어요. 거기 다 지어갑니다. 이제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26평짜리입니다. 건물인데 거기에 섰는 돌입니다.
따듬은 돌이죠. 이렇게 사들골 모양입니다. 이렇게 쓰고 네모난 기둥에서 네모난 기둥을 세웠죠. 이렇게 쓰고 기둥을 세우면서 이렇게 100원, 맨 중간에 500원짜리고 여기 100원짜리인데 이거 한 900원 좀 들었죠. 기둥이 한 열 몇 개 되는데 돈 제법 들었어요. 거기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이 초석에다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세우게 되죠. 요거는 이제 자연석 초석이니까 기둥 밑면을 초석 밑면에 맞춰서 깎아줘요. 깎아주는데 요 껍데기는 돌아가 깎아주는데 안쪽은 다 옮기지를 못해요. 입체적으로 다 옮기지 못한다. 그래서 안쪽을 좀 더 파요, 이렇게. 좀 깊게. 파는 안에 공간이 생기죠. 거기에다가 이제 충전재를 넣습니다. 인슐레이션을. 거기 주로 넣는 게 숯, 소금, 명반하고 동전도 넣어요. 숯은 습기, 소금, 소독, 명반, 벌레들 덤비지 말라는 거. 그리고 동전, 저도 이 목수하면서 문화재들 옛날 고택 뜯어보면서 뭐 근치는 않는데 한 번씩 그 기둥 밑에 전면 해체하면 기둥까지 다 드러내죠. 그 기둥까지 다 드러내니까 상평통보를 몇 개 주운 적이 있어요. 그 밑에 있어요. 많기는 한데 보통 한두 개씩 넣어놨는데 기둥마다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 보면 참 재밌어요. 자, 이런 거죠. 이 집이 이제 이게 120년 됐습니다. 아직 기둥은 그대로죠. 나중에라도 이게 뭐 몇백 년 더 가가지고 이제 전면 해체를 해가 수리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기둥을 띄겠는데 지금 이 시절에 우리가 저는 100원짜리 나왔다. 이게 한 200년 좀 뒤에 뭡니까? 우리 후손이 이 집을 수리할 때 보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요? 자, 몇백 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이 조상과 이 후손들 사이에 어떤 타임캡슐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도 상평동보 그때 건졌으니까 그 고물상에 팔면 비싸죠. 그때는 뭐 몇 푼 안 했겠지만 이거 500원짜리 그래도 한 몇백 년 지나면은 조금 더 받겠죠. 500원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밑에 이제 이 집을 지어서 후손들은 남기니까 잘 쓰다가 혹시라도 뭐 이래 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조상이 이만큼 신경 써 줬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보태서라 이런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각형 초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팔모 초석, 육모 초석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각에 대한 건축에서 각에 대한 개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니까 억수로로 됐어요. 그 유리왕 설화에 나옵니다. 유리왕 설화. 중국 문헌에 고주몽이죠. 고주몽이 부여에서 왕족이었죠. 이 왕권 다툼을 하다가 세력에서 밀려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가면서 자기 유리를 유아부인한테 맡겨놓고 가죠. 어린애들 맡겨놓고 가면서 내가 저 남쪽에 가서 나라를 세워가 있을 테니까 얘가 장성이 크면은 아버지를 찾으러 보내라. 대신에 야가 내 아들인지 모르니까 신표를 어디 숨겨 놓을 테니까 찾아서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디 숨겨놨느냐 하니까 7만원 돌 위에 7만원 나무 밑에 숨겨놨다 그러죠. 그 역사에 나와요. 고구려가 BC 57년에 세웠죠. 기원전 57년에. 그러니까 그 기원전 1세기 때 벌써 우리 조상이 칠모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아부인이 얘가 크니까 사실 니는 이제 부여족의 왕족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이래 가고 저 밑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사니까 네 아버지 찾아가라. 대신 쉼표를 찾아야 된다. 7만원 도로 위에 7만원 나무 밑에 있는 뭐를 찾아라. 하니까 야가 뭐 온 천지를 쫓아다니면서 사도 없죠. 그래 이제 석양이 질모로 집에 와가지고天만원에 걸쳐 앉아가지고 왜 찾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집 초석이 칠모에다가 기둥이 칠모 기둥이죠. 여기 요 밑에 숨겨놨다는 거죠. 요 밑에. 여기. 칼을 반 쪼갠 거라고 그러죠. 그 시절에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에 벌써 우리 조상들이 칠모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서에 나오는 것들.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이거는 다각형 초석들. 상경단의 초석들. 자연석 초석입니다. 자연석 초석 위에 그림이 떠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죠. 제원 초석도 역시 똑같죠. 자연석 초석에다가 기둥을 세워. 요게 종속너른이 여기 이게 어디냐 여기 있어요. 제원에 가면 있는데 이게 뭐냐니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기단에서 이제 마루 올라가려면은 요 딛고 올라가야 되죠. 디딤돌. 또 글을 보석이란 말을 쓰는데 그거예요. 그걸 이걸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이게 이제 어련사라는 절에서 갖고 온 초석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화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보석. 걸을 보자. 돌석자. 디딤돌. 딛고 오르라는 돌이다는 뜻이겠죠. 예, 요게 이제 월연사는 절에서 갖고 온 돌이랍니다. 보석 이제 그 유형에 쓰는 거죠. 그 초석을 이제 보석으로 쓰는 거죠. 디딤돌로 쓰고 있는 거죠. 월연의 족 역시 자연석 초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둥근 기둥을 세워놨죠. 자, 그 다음 초석이고, 그 다음 평면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옥 평면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 몇 칸 칸은, 그죠? 뭐,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 이게 몇 칸 집이다. 뭐, 옛날에 민간한 건물은 90학권 이상 짓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 칸에 대한. 자, 이 칸. 칸이라고 하는 기둥 4개로 이어진 이 공간의 개념이 넓이, 면적의 개념일 수도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 길이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한옥의 칸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정면이고 측면입니다. 정면이 몇 칸이죠? 5칸입니다. 측면은? 3칸입니다. 그 시기집 몇 칸 집이죠? 예. 5, 3, 15, 15칸 집입니다. 자, 여기서 정면 5칸, 측면 3칸 하는 거는 기둥과 기둥 사이입니다. 여기 1칸, 2칸, 3칸, 4칸, 5칸. 여기 1칸, 2칸, 3칸. 자, 15칸 집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 4개로 지는 이게 1칸이죠. 이게 1칸이죠. 2칸, 3칸, 4칸, 5칸, 6, 7, 8, 9, 10, 11, 12, 13, 14, 15. 길이는, 거리는 관계 없습니다. 기둥 사이 관계 없어. 그냥 기둥 사이면 1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 표준적으로는 우리나라 한옥 기둥은 한 8자 정도를 보는데 평균적으로. 일본 애들 한 6 정도 봐요. 좀 좁아가지고 한데. 요게 칸이고, 칸에도 이름이 다 있어요. 칸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옥은 지으면 거의 대부분 이게 양택이니까 집에 지으면 거의 대부분 홀수를 써요. 1, 3, 5, 7, 9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칸 아니면 5칸 이러죠. 물론 6칸, 4칸 집도 있긴 있는데 예외적인데 기본적으로 지으면 3칸 아니면 5칸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게 지금 5칸 집이면은 맨 중앙에 있는 게 정칸이라고 그래요. 정칸. 발을 정자를 쓰죠. 정칸. 정칸 옆에 있는 걸 협칸이라고 그러는데 협칸. 돌 협자를 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물러날 퇴자를 씁니다. 퇴칸이라고 그러죠. 자, 이 집에서는 5칸이니까 이게 정칸이고 옆에가 협칸이고 마지막이 퇴칸입니다. 여기도 역시 협칸이고 퇴칸이 되겠죠. 5칸. 3칸이면 그냥 정칸이고 퇴칸인데 협칸은 없는 거죠. 정칸, 퇴칸이고. 7칸은 됩니다. 7칸. 9칸. 뭐 11칸 막 넘어가면은. 맨 중앙에는 정칸. 맨 마지막은 퇴칸. 중앙에 다 혁칸인데 혁칸. 혁칸 중에 앞에 1, 2, 3, 4 붙이면 되죠. 정칸 잡으면 제1 혁칸, 제2 혁칸, 제3 혁칸, 퇴칸. 이런 식으로. 그 정칸, 혁칸, 퇴칸 개념이 있고. 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좌우가 있습니다. 좌우.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한옥에서. 여러분들이 답사,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뭐 문화재 답사를 가든 고택 답사를 가면 앞에 가면 입간판이 다 있죠. 안내 입간판이. 거의 뭐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목수할 때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가보면은 뭐 화해마을도 그랬고 뭐 영주 이런 데 가보면 선비촌 이런 데 가보면은 안내 입간판 중에 보면은 하나마다 대부분 평균 한 서너 개씩 다 틀려요. 그걸 누가 작성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작성했죠. 근데 이 공무원들이 한옥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뭐 문화재과, 건축과에 가다 보니까 담당하다 보니까 입간판 해야 되니까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 좌우가 틀립니다. 좌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좌우로 따지면 한옥하고 일반 여기 현대 건축하고 우리 하나 전통 건축하고 차이가 나요. 아, 정반대죠. 현대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대학교 건축하고 전부터 현대 건축을 배우시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집이 이 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7칸 집인데 상당히 큰 집이죠. 자, 이 바로 이게 중앙이고 여기가 됩니까? 이게 좌측이죠. 저 우측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좌측 우측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현대 건축의 시각이에요. 현대 건축에서. 현대 건축 철저하게 나그네 시각에서 봅니다. 밖에서 보는 거죠. 나그네. 지나가는. 한옥은 아니에요. 집주인의 위치, 저 안에서 보는 거죠. 저 방 안에서 앉아가지고 이게 좌예요. 이게 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왔을 때 여기 봤을 때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좌고 여기가 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칸의 여기는 뭡니까? 좌제일혁한, 좌퇴칸. 이쪽은 우제일혁한, 우퇴칸 이렇게 됩니다. 좌우. 측면은 이제 앞쪽에 이제 전퇴칸, 중간에 정칸, 뒤쪽에 후퇴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한옥 평면에 대한 설명이고요. 칸. 자, 그리고 측면이 몇 칸 집이냐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측면이 한 칸이면 헛집이라고 그럽니다. 외통집 또는 이제 목소들 외줄배기 그래요. 외줄배기. 측면이 한 칸 집. 측면이 두 칸이면 두 칸 겹집, 양통집 또는 두 줄배기 집이라고 그러죠. 측면 세 칸이면은 세 칸 겹집 또는 삼통집 또는 세 줄배기 그럽니다. 그리고 텐마루가 걸려요. 텐마루. 텐마루가 앞에 걸려 있으면은 전태집. 텐마루가 뒤에 걸려 있으면은 후태집. 텐마루가 앞뒤 다 있습니다. 예, 전후태집 또는 양태집 그럽니다. 양쪽에 다 태가 있다 그러죠. 양태집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림 보겠죠. 이게 측면 한 칸이죠. 여기 외줄배기 집. 요거 측면 두 칸이죠. 두 줄배기 집. 측면 세 칸, 요거 세 줄배기 집. 그리고 여기 마루가 세 칸 앞에 있죠. 전태집. 예, 요거 향교인데 여기 세 칸의 앞에 저 뒤쪽도 있어요. 요건 전후태집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집 전체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평면 형식이 나오죠. 방형, 장방형, 모죽인 방형, 원형, 육각, 팔각, 십자, 부채선자, 선형, 뭐 미음자, 틈미음자, 기역자 쭉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살림집을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일자로 된 거 이거 남부형, 기역자로 된 거 중부형, 미음자로 된 거 북부형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냥 뭉뚱그려서 했을 때 뭐 북부 쪽은 추우니까 추위에 반겨서 미음자 쓴다고 그러는데, 근데 의외로 남부 쪽도 미음자만 이 집 미음자 아닙니까? 맞죠? 다 틈미음자도 되죠, 다. 남부의 고등도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다 틈미음자죠, 이렇게. 네, 이렇게 차이 나는데, 자, 모양들 보면은, 오모형 간혹도 있어요, 독특하게. 자, 이거 원형이나 육각형, 팔각형, 이게 대부분 다 저겁니다. 정자죠, 정자. 건물인데, 육각정, 팔각정인데, 그 일반인들 육각정, 팔각정, 목소리를 뭐 모자를 씁니다. 육모정, 사모정, 팔모정 이렇게 하는데, 오모정이 있어요, 오모정. 자, 이거 오명이에요. 기둥 시야를 봐요. 5개죠. 이런 집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예, 여기는 있는데. 실제 있는데, 이거 사진을 찍은 거죠. 이거 유명한 데입니다. 다 가봤을걸요, 한 번씩. 다 가봤을 거예요. 거기서 노래 불렀다고요? 청남대, 청남대. 대통령 별장. 예. 청남대 가면은 산청로 옆에 이거 있어요. 오모정. 뭐, 저희 청도에 제가 예전에 청도 한화학교 근무했는데, 청도 한화학교도 오모정 있습니다. 지으면 돼요. 7모 정도 지을 수 있죠. 가계 문제죠, 가계 문제. 4모정은 90도 조합이고, 6모정은 60도 조합입니다. 8모정은 45도, 90도 조합이고, 5모정은 72도와 108도의 조합입니다. 그 조합을 만들면 돼요. 예를 5모정이 있고. 자, 선형도 있습니다. 이제 부채선자입니다. 부채 모양. 부채배도 이렇게 펴진 건데. 자, 이거 그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뒤쪽은 여기가 못인데, 요 기둥 두 개, 여기 기둥 4개 있습니다. 이렇게 펴져 있죠. 커브지게. 이건 어디게요? 예? 예, 맞습니다. 궁궐 안에 있습니다. 예, 서울에 있습니다. 한양에. 창덕궁. 창덕궁 후원에 가면 관람정이라고 그래요. 이 정자 이름이 관람정. 그래서 기둥 2개는 땅에 있고 기둥 4개를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재밌죠. 이런 집도 있습니다. 평면들. 그 십자형도 있습니다. 십자. 절에 가면 십자 종각들 있죠. 이게 저기입니다. 저기 불국사 올라가면 석굴암. 석굴암 가면 광장이죠. 광장에 보면 십자 종각이 있어요. 여기 저희 학교에 청도에 있을 때 한옥학교에 초대 교수였던 그 김창희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고인 되셨는데 그분이 지으신 겁니다. 여기 가면은 요 기둥 위에까지는 이 콘크리트예요. 요 위에
지붕을 이제 목조로 얹었죠. 부채 모양, 열십자 모양으로 이런 평면들 또 있습니다. 자, 월현정입니다. 이런 데 보면은 여기가 저거죠. 쌍경당. 여기 고직사. 이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 사시는 고직사고, 여기 대문체죠. 그리고 여기에 재헌. 여기에 월현대입니다. 이렇게. 네. 자, 상경당 평면입니다. 정면, 측면 두 칸이죠. 예. 정면에 여기에 자재를 내보는 게 7자 반이에요. 7자. 미터로 하면 2m 한 35, 2m 40쯤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측면이 7자쯤 됩니다. 2m 10. 그러니까 요즘 평수가 계산해 보니까 14.6평 정도 나와요. 15평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거 보면 상당히 큰 집이죠. 그래서 한옥이 아파트 단위 넓이 개념이 다른 게, 한옥은 실평수예요. 기둥 중심과 중심 사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중에 나도 뭐 좀 지나면 뭐 한옥을 하나 짓고 싶다. 그래서 청도 있을 때 학생들 입학하면 오래돼서 늘 하는 소리죠. 나중에 집지로 목수하실 분들, 자기 집지로 오신 분들, 아니면 뭐 전원주택 사업으로 오신 분들 있어요. 집지로 오시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이죠. 몇 평 지으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입에 걸린 게 30평입니다. 예. 30평 짓죠, 뭐. 왜? 아파트 30평 사니까. 30평이 이 집 2개예요. 그럼 몇 분 거주하실 거예요? 뭐, 마누라 내가 둘이 살지 뭐. 2인죽으로 30평 죽습니다. 한옥 지어놨다가는. 집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떠받치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2인 거주로서, 한옥을 지으면 2인 거주로서 마지노선이 15평입니다. 저는 딱 10평을 원합니다. 10평. 충분해요. 거실,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다 나와요. 그럼 수납 공간을 반쯤 빼면 밖으로. 저만 밑에 반쯤 넣으면 돼요. 혼자 사는 필요 없어. 뭐, 혼자 살면 7번 필요도 없어. 한 5평 하면 됩니다. 예. 주방이 그러니까 주방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가면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마루를 많이 놔서 마루에 뭐 다 수면 되겠죠. 살림적으로 제가 2인적으로 딱 10평 하면 돼요. 10평 넘어가 힘들어요. 그 관리 못 해요. 한옥 조립식 한옥 나오던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예. 하여튼 10칸 집이죠, 이렇게. 예, 요거 쪽마루고 뒷마루입니다. 이따 마루 할 때 나옵니다. 자, 여기 상당히 평면입니다. 여기 방이고, 이것도 방 2개, 여기 뒤에 부엌입니다. 아궁이 되고, 이게 대청 마루고, 요게 툇마루고, 요게 쪽마루입니다. 마루인데 다 다르죠. 그래서 요게 한 7자쯤 되고, 여기 7자 반쯤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재헌. 재헌도 역시 똑같죠. 정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측면 하나, 둘. 거의 상경당 평면이 비슷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 이 정면 쪽이 7자 반이에요. 5칸. 이거 측면이 7자로 2칸입니다. 그래서 역시 평수 똑같아요. 둘 다 14.6평입니다. 평수 계산하면. 방이 하나, 전부 다 도로 다 마루죠. 대청이고 마루고, 이게 또 툇마루고, 이렇게 쪽마루 다 돌아가면서 다 해놨습니다. 상당히 개방된 평면이죠. 방만 안 하고 돌아가면 쭉 다 대청이. 거의 대부분 이 집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종의 이제 살림집이라는 개념보다 어떤 대외적인 접대용, 빈객 접대용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월현대 평면. 월현대 평면 참 재밌죠? 정면 3칸, 측면 3칸이에요. 자, 여러분, 뭐, 알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중앙에 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정면 3칸, 측면 3칸. 방이 이거보다 좀 넓게 이렇게 하나 있고, 돌아가면서 다 마루입니다. 단칸방 있고, 이렇게. 요거 평수는, 한 8.25평 정도 나와요. 계산해 보니까. 요 한 8평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상당히 넓어요. 자, 대문체 이렇게 있습니다. 대문, 소설 대문이죠. 이 옆에보다 쭉 튀어 올라가지 소설 대문이거든요. 그냥 직선으로 간 평대문이고 여기 소설 대문이라고 그래요. 대문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창고고 양창고 이렇게. 사주문이죠. 기둥을 4개 세운 문입니다. 사주문에 문을 바깥쪽에 달아죠. 보통 중간에 달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문체 평면이고, 고직사, 관리동이죠. 관리동 평면. 관리동 평면 한 10평 정도, 여기 한 10평 정도 됩니다. 이 집 전체가. 이렇게 나온 게. 이 방이고, 뭐 이쪽도 뭐 다르게 쓰게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10평 정도. 상당히 넓어요. 자, 그 다음, 그 기둥입니다. 기둥에 대해서 뭐 할 이야기 진짜 많습니다. 그 왜냐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어디 한옥 군데 가면 손으로 제일 만지기 쉬운 게 기둥이죠. 저 젓가락 못 만지면 안 걸리니까. 손으로 제일 만지기 쉬운 게 기둥이고, 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직으로 걸리는 부재니까. 거의 대부분 수평으로 많이 걸리는데, 수직 부재에 가장 중요한 게 기둥입니다. 기둥은 문헌에 보면 기둥주자, 기둥영자, 기둥찰자, 기둥평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다 기둥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제로 나무 기둥, 돌 기둥 있죠. 돌 기둥 제일 유명해 경복궁 경회로 밑에가 1층이 다 돌 기둥이죠. 석주입니다. 둥근 기둥과 네모난 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 네모기둥, 팔모기둥, 뭐 육모기둥 이렇게 있죠. 자, 이제 천원지방 사상에 해가지고 하늘은 둥글고 원만하고 개방적이고 오픈되어 있고 땅은 네모나고 방정하고 좀 폐쇄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지방 사상인데 이게 천원 하늘은 둥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상자의 개념, 위의 개념, 상위의 개념 또는 양의 개념 또는 이 남성 여성에 대한 남자의 개념 그리고 정전 중요 건물들 중앙 건물들을 따졌을 때 천원. 그래서 둥근기둥 선집은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돼요. 상전들, 양택, 남성들이 기관 공간, 그 중심 건물에 둥근기둥을 썼고 네모난 기둥은 땅은 모나고 방정하다 해서 하인들,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또는 음택, 또는 여성들이 기가하는 공간 또는 이 다른 부속체들 이런 건물들을 네모난 기둥을 썼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리고 기둥도 똑같고 도로도 똑같아요. 기둥 위에 이제 석가래를 직접 받는 나무를 수평으로 간 나무를 도리라고 그럽니다. 도로 역시 둥근 돌이 네모난 돌이 같은 의미예요. 천원지방사상. 자, 이게 청도에 가면은 청도의 운강고택입니다. 청도 운강고택 이건 울림고택이라고 하는데 운강고택에 가면 이게 안채예요. 안채에 보면은 다 네모난 기둥인데 안채 안에 집 안에 내주라고 그러죠. 집 안에 있는 기둥인데 여기 내주에 둥근 기둥 하나 있어요. 안채에. 그리고 이거 울림고택이라고 가지고 그 운문사 운문댐 그 밑에 보면 임당리란 동네에서는 임당리 옛날에 이 집이 임당리 김씨고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국가 중요문화재가 되면서 울림고택으로 구름문자에 수풀림자 울림고택으로 바뀌었는데 그 집은 택안에 이게 텐마루죠. 택안에 보면 밖에서 보여요. 마당에서 보이는데 다른 거 다 네모나게 하나가 둥근 기둥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어떤 그 가문의 어떤 위세를 표시하는 겁니다. 안채에도 이 둥근 기둥 썼다는 거는 그만큼 이 집이 지체 있는 집안에 이런 뜻이죠. 그렇다 따지면 이 집 같은 경우 안채인데 전면 다 둥근 기둥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지체 높은 집안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안채 그 기단치고 상당히 높아요. 이 그만큼 어떤 가문의 위세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생각하면 좀 유치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그 시절에 18세기 그때 돌아갔을 때 지금 한 200년 대 돌아갔을 때 그 생각하면 신분제 사회였다는 거죠. 지배층과 표식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 시절에 이게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이 기둥 하나에 거의 뭐 목숨을 걸 정도로 이 울림고택이 어떤 집이냐니까 내시 집이에요. 내시. 내시로서 당상관까지 오른 정삼품 벼슬까지 오른 분이 김일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낙향을 내가 청도에 와서 자기 고향이 청도니까 와서 지은 집이 이 집이에요. 이 집에 가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가문화재가 되는데 사랑채는 딱 정남향으로 잘 앉아있어요. 기와집 아주 날아갈 듯이 해놨고 대문채가 여기 있는데 쭉 딱 동선이 딱 들어 요래 가면 안채가 딱 있어. 중문 지나서 안채를 딱 네모 딱 구여가 거의 뭐 담장으로 둘러놨어요. 문이 그 중문밖에 없어요. 쪼매난 문. 그리 뭐 여자들은 시집은 그 안에서 거의 대부분 죽을 때 거기 살아요.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은 거의 바깥 출입이 용납이 안 되죠. 그런 집들. 그리고 그 집이 또 안채의 위치가 북향을 하고 있어요. 사랑채는 남향하고 있는데 북향하고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거를 뭐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북향을 보고 북향이 뭐 있죠 북쪽에? 예, 임금님이 있죠 궁궐에.
그래, 나라님 생각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조신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 또, 자, 이렇게 둥기둥 하나 써줌으로써 누구들은 당상간의 집안의 여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또 이런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고 조신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시절에는 통했다는 이야기죠. 그 시절에는. 하여튼 이런 게 기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기둥도 보면은 근데 그 기둥 밑에를 기둥 뿌리라고 기둥머리라고 그러는데 같이 이래 직선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독특하게 흘린 기둥이 있어요. 기둥머리 이 위가 기둥머리 기둥뿌리라고 하는데 단면이 달라요. 미늘린 기둥, 배흘린 기둥인데 이렇게 사달골 모양이죠. 미늘림은 사달골 모양이고 배흘린 기둥은 단지 모양 생각하면 돼요. 항아리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보는 건 거의 대부분 그 학자들이나 이야기는 그 착시 교정 효과입니다. 착시. 눈에 엉뚱하게 보이니까 기둥을 바로 세워놓으면 멀리서 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졸보기 같이 보여요. 속이 중간이 약해 보여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 위가 넓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모양을 착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사달골봉을 만들면 중간중을 배를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재, 건물에 이제 그 적용된 예를 보면은 경북 의성에 가면 탑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탑동이죠. 탑동. 경주에 탑동이 있듯이. 탑리 5층 석탑인데 요 귓기둥이 미늘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르죠? 예,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고려시대 건물 중에 있는 강릉에 있는 객산문입니다. 상당히 배열림이 심하게 되어 있죠. 이 원기둥이 위에가 기둥머리가 지름이 자두치예요. 자두치니까 센치로도 한 36cm쯤 됩니다. 중간쯤에 제일 배부른 쪽이 자 9치예요. 57cm. 맨 밑에가 기둥뿌리가 자 7치, 51cm. 그래서 제일 짧은 쪽하고 제일 가는 쪽하고 제일 굵은 쪽 따지면 차이가 21cm 나요. 7치 차이 나요. 거의 손바닥 한 뼘 남는데, 이만큼잖아요. 상당히 크게 나죠. 아주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배열림을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둥도 있고, 자, 안채. 자, 서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죠. 여기가 보시면. 이게 엔탈시스 기둥이라고 그러죠. 얘도 보면은 미늘림이죠. 예. 어떤 분은 배열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보면 거의 미늘림이에요. 이거보다 이렇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결국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심미안적인 시각적인 건 비슷하다는 거죠. 착시도 비슷하고. 하니까 이게 서양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야, 우리도 이래 하는데 누구도 이래 하라고 됐겠어요. 뭐, 그리스하고 한 번도 어딘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도랑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원목을 껍질만 까서 세우는 기둥들이죠. 이렇게. 주로 사찰에 많습니다. 절에. 예전에 이제 산지 가람들에서 많이 있죠. 이게 화엄사가 부속 암자죠. 구층암이라고 암자했어요. 구층암 암자의 바깥쪽에 기둥입니다. 이게 모과나무로 만들었어요. 상당히 유명한 기둥이죠. 이게 도랑주들. 나머지 산지 가람들의 다양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랑주는. 자, 기둥들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평면에, 이 집이 정면 5칸, 측면 4칸, 20칸 집이에요. 이 기둥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또는 높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뒤에는 다 주자인데, 주자 돌림인데, 앞에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게 파란색 기둥을 한번 봅시다. 파란색 기둥이 뭡니까? 특징이, 예, 귀티에 있습니다. 코나, 귀에 있죠, 귀. 모퉁이 우자를 써서 우주 또는 귀주, 귀기둥이라는 말을 써요. 파란색 기둥들이고. 자, 붉은색 기둥 나누겠죠. 빨간색들. 높죠. 기둥업이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높을 고자를 써서 고주라고 그럽니다. 고주. 그리고 하얀 것들은 그냥 일반 평범한 기둥들입니다. 이거 평주라고 그래요. 평주. 그리고 이 위치에 따라서 바깥쪽에 쭉 있는 기둥들 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기둥들. 이걸 외진주라고 그럽니다. 외진주. 바깥 외자에 진칠진자예요. 기둥주자. 바깥 라인에 진치고 있는 기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기둥들은 내진주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보통 부를 때 외진 평주, 내진 고주 이런 말을 씁니다. 바깥쪽에 있는 평범한 기둥, 안쪽에 있는 높은 기둥. 그렇게
외진 평주, 내진 고주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이제 이 귓기둥, 귀주 같은 경우는 이게 성남사 대웅전 기인데 이거 귓기둥이죠. 이 옆에 이제 평주입니다. 좀 크죠? 단면이. 예, 귓기둥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출혈가 걸리고 하중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주보다는 키워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 키워주는 거 아닌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주를 키워주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잘. 예, 누상주, 이게 누각 건물입니다. 누각에서, 누각 위에 걸리는 기둥, 누상주, 누각 아래에 걸리는 누하주. 이렇게 하죠. 통상적으로 누하주는 도랑주로 많이 씁니다. 원목 그대로 쓰죠. 왜? 위에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단면을 최대한 크게 쓰기 위해서, 단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하주를 가장 많이 쓰게 되죠. 이렇게. 동자주. 작은 기둥입니다. 짧은 기둥. 삼척 동자할 때 알라 기둥이라는 뜻이죠. 보통 집 위에 대들부 위에 걸리는 기둥입니다. 대들부에도 세우는 기둥들이죠. 이렇게. 그 모양이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자형 동자, 제일 쉬운 동자죠. 이렇게 쓰고, 뭐 포를 짜기도 하고, 화반 동자, 또는 화반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 복화반 동자, 또는 사람 인자 동자, 또는 사다리꼴 모양, 제형 동자,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들. 자, 이제 동발이라는 게 나와요. 동발이 기둥이라는 게, 동발이라고 하는 게, 뭐, 해장국집 동발이집 있죠. 이 여러 가지 의미로 썼는데, 지금 대청마루 밑에 기틀이 쭉쭉 지나갑니다. 이거 상당히 길죠. 그 길이가 대들보만큼 길이 된다, 그죠. 통으로 지나가니까. 그런데, 대들보에 위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지붕 하중을 받치니까, 저도 물론 큰 기둥을, 큰 나무를 쓰지만은, 대청도 지속적으로 하중이 계속 가해지죠. 저 위에 사람들 막 올라타고 제사 지낼 때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중이 가해지니까 귀틀이 쳐질 수 있어요. 밑으로. 쳐질 수 있으니까 저 귀틀 밑에다가 이렇게 고아줍니다. 그거 기둥을 동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집이 오래되면 기둥 뿌리가 썩죠. 기둥 뿌리가 썩으니까 잘라내버리고, 썩은 물을 잘라내버리고, 요거 옛날 구제입니다. 옛날 그리고 신재를 넣게 되죠. 이렇게. 요 넣어주는 요 나무를 동발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거를 동발이 이음이라고 그러죠. 이어주는 거 동발이 이음입니다. 자, 이게 동발이에요. 대청마을, 여기 이제 인흥마을에 그 광거당 깃털 밑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동발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궁궐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거 저거예요. 숭례문 기둥. 이게 불탄 거 그냥 놔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기소수 마솔린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살림집에는 없는데, 이제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지을 때 집에 대해서 이만큼 신경을 썼다는 의미인데, 귀소숨이라고 하는 건 집이 정칸에서 혁칸, 택칸으로 가면 기둥 높이가 높아져요. 그래서 귓기둥이 솟았다 해서 귀소숨이라고 그럽니다. 예, 귀소숨. 귀가 솟았다 이런 뜻이고, 안솔림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혁칸, 택칸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솔렸어요. 안으로 솔렸다 해서 안솔림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기법도 있어요. 왜 이런 걸 썼을까? 한옥은, 예, 역시 맞습니다. 역시 착시교정학과 맞아요. 한옥은 옥계부가 지붕보다 상당히 커요. 거의 축부라는 기둥 밑에서 기둥 머리까지인데, 기둥 위에가 옥계부인데 거의 1대1이죠. 지붕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옥들 처마선에 위로 쭉 들어주는 이유도, 새가 날개를 쭉 펴서 쭉 들어주는 데 가볍게 보이기 위해서, 경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줍니다. 자, 이걸 일자로 쭉 해놨다고 생각하면은, 지붕이 여기 서 있으면 이게 7칸에 기둥 8개인데, 이래서 보면 이쪽이 쳐져 보여요. 귀 쪽이. 그래서 귀기둥을 조금 더 들어준다는 거죠. 들어주고, 이 열조들이 또 여기서 보면 쳐져 보이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벌어져 보여요. 이 벌어져 보이는 걸 착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아예 집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안으로 솔려준다는 거죠. 물론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많아봤자 중국, 우리나라에 기록은 없는데, 중국 기록을 따지자면은 한 칸일 때 기둥 2개 간격이고, 이제 3칸, 5칸, 7칸, 9칸일 때 3칸이면 그 귀기둥을 2치 올려주고, 5칸이면 4치 올려주고, 7칸이면 6치 올려주라 이런 식으로 됐어요. 3, 5, 7, 9에서 2, 4, 6, 8 이런 식으로 올리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올려주고, 안 솔리면 이게 정면에서 발 때 솔리는데, 측면에서 발 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측면에도 역시 안으로 솔렸어요. 측면에도.
이게 이제 중국 문헌에 보면 저 송대에 이명중 씨라는 그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영조법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건축 대백과 사전인데 안솔림은 기둥 높이, 기둥 길이의 정면에서 볼 때 1%, 100분의 1을 안으로 숙여주고 측면에서는 100분의 0.8을 숙여주라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여기 이제 그 안솔림은 그 정도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바로 쳐도 되는데 그래 이런저런 착시가 있어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썼다는 거죠. 지금 현재 기소술 안솔림 기법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습니다. 중국에는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이라든지 궁궐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기둥이 높아요. 보통 보면은 한치 반, 한 4, 5cm 좀. 착시도 있는데 제가 좀 경험한 바로는 전봇대도 빽딱하게 세우고 하우스 지을 때도 약간 빽딱하게 하면은 잘 지탱해 준다고 안정감 있게 하는. 그렇죠. 이제 하중 전달하면서 세우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중 때문에 그게 공학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둥들, 지금 이 집 같은 이런 기둥들 하중받고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옥, 지금 이게 이제 120년 전에 한옥인데 상당히 기둥이 과해요. 요즘 여러분들 한옥 지으라 그러면 살림 지으면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기둥 몇치 씁니다. 7치, 8치 써요. 21cm, 24cm 씁니다. 그 옛날 궁궐 기둥이에요. 옛날에 아까 했죠. 기초할 때 했죠. 왜 뭡니까? 토축 기단 할 때 초가상칸 그 기둥이 맺힌 게 있어요. 한 3치 한 몇치쯤 돼요. 9cm 아니면 12cm, 한 10cm 상간의 기둥을. 초가상칸 기둥이 그랬다 10cm짜리 기둥을 썼다는 거죠. 지금 의하면 지금 요즘 짓는 한옥들. 그 기둥을 석가래로 쓰잖아요. 그보다 더 커요. 요즘, 저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지금 현재 그 옷걸이 짓는 집이 기둥 8치고 석가래 5치예요, 5치. 기둥 지름이 15cm예요. 그 옛날에 조선으로 있던 그 백성들 집에 5치 기둥 못 썼어요. 막 기껏 해봤자 한 4치. 그런 걸, 그만큼 뭡니까? 과다 시공한다는 거죠, 부재들을. 수준 맞춰주면 하중만 전혀 문제 없어요. 결국 뭡니까? 한옥 짓는 데는 실용보다는 명분, 체면, 그거죠. 그런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다리를 보는 거, 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로 세우고. 자, 그랭이를 뜹니다. 이게 이렇게 그랭이 뜨는 거죠. 물퉁물퉁하니까 이렇게. 이 콤파스 같은 걸 요즘은 스크라이브라는 걸 쓰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따냅니다. 따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기둥 세울 때 과정입니다. 자, 이 기둥 크기 나오잖아요. 이게 저 강진의 영랑생가입니다. 영랑생가 사랑채. 제가 제 손가락인데 제 손가락 요 검지손가락 길이가 여기서 하면 딱 2치 반이에요. 7.5cm예요. 2치 반이고 하면 한 3치 반쯤 되겠죠. 아니면 4치 많아봤자. 자, 이거 하이도 김대중 생가입니다. 요거 한 4치쯤 되죠, 기둥. 이게 다산초당입니다, 다산초당. 이거 상당히 크죠? 한 5치 넘어요. 이거는 그 새로 신축하면서 부재 억수로 키웠어요. 그때 그 다산 선생님이 저 앉아 차 마시면서 저만큼 큰 걸 섞였어요. 그 산 중에. 저만큼 큰 기둥 어디가, 그 기둥 나무를 어떻게 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를 수리하고 이런 신축하면서 부재를 너무 많이 키웠다는 겁니다. 어르지 않죠, 여기 보면은. 이런 거고. 이건 제 친구 집인데, 자, 여기 보면. 기둥 3치예요, 기둥 3치. 이 위에 이제 기와를 얹어놨어요. 괜찮아요. 기둥들. 자, 기둥 성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참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이런 기둥들, 자, 봐요. 이런 것들인데, 이거 막 쇠기를 막 박아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대웅전 기둥인데, 잘 보시면은, 이 나무가 이 나무 한 몸이에요. 한 나무예요, 한 나무. 여기 중앙에 보면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자, 여기 연결되어 있죠.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는. 원리는 이겁니다. 굽은 나무를, 굽은 기둥을, 이렇게 되어 있죠. 한쪽을 톱으로, 한쪽을 쉐기봉에 따내요. 따내고 야를 쭉 밀어버립니다. 이거 바로 서죠. 바로 서면 좀 붙죠. 이건 뜨죠.
여기다 파가지고 쇠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 재료가 없으니까. 티살에 나무, 일단 고도나무 배다 기둥 섰는데, 없죠? 방법 없죠.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쓴다는 거죠. 하여튼 머리 많이 썼어요. 옛날 조상들 보면은. 자, 또 중요한 게 기둥. 바로 세워줘야 되죠. 자, 나무 상하 구분을 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기둥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옥 목소리 대부분 다 상하 구분을 하는데, 한옥 목소리 대목, 소목이 있어요. 이제 제가 대목인데, 대목은 이제 집 전체에 뼈대를 사는 큰 대자를 써서 대목이고, 소목들은 이제 장호, 가구 짜는 목소리 소목이라고 그래요. 소목하는 친구들은 나무 상하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옹이 있는 나무를 안 씁니다. 무절제를 쓰는 거죠, 무절제. 옹이 있는 나무를 유절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둥을 서야 되고 당연히 옹이 있는 나무 서야 되겠죠. 그거 보면은 상하 구분이 돼요. 거의 목수들 중에 지금 뭐 목조로 하는 목수들, 한옥 목수들만 상하 구분하지 뭐 다른 뭐 황토집 짓거나 목조 짓는 친구들도 상하 구분 개념이 없어요. 아니, 그건 좀 안 배웠으니까. 기둥은 유기재, 한옥 같은 나무는 유기재료예요. 이게 어떤 화학적 반응을 거치지 않는, 물론 베어버렸으니까 생명 활동을 하지 않지만은 수분이 있으면서 수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는 재료라는 움직인다는 거죠. 건조되면 줄어들고, 장마철에 물 받으면 어떻게 되면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기재료다 보니까 중요한 게 아래유 구분해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수사에 나오는 게 3대 5수 하면 기둥은 바로 세워주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도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지표가 옹이에요, 옹이. 옹이를 가지고 상하 구분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옹이는 이제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간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요렇게 옹이가 이쪽 끝에 보고, 중간에 옹이도 중심이 있어요. 중심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좁은 쪽이 있고 넓은 쪽이 있어요. 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유지가 하려면은 살이 어디가 많이 붙어야 되겠어요? 여기가 살을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넓죠? 살 많이 짜았으니까. 여하고 들으면 상이 이쪽이겠죠? 이쪽이죠? 여기 좁잖아요, 여기 넓고, 여기 하죠? 여기 벌구라고 그러는데, 벌구. 이 끝을 말구라고 그러죠. 밑은 벌구. 7벌자인데, 여기 잘랐다는 뜻이죠. 7벌자, 벌구. 위에는 끝말자서 말구라고 그래요. 벌구, 말구 그러는데, 자, 이렇게 굴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이 옹이들이 중앙에서 잘 구분이 안 되면은, 옹이가 두 군데 인접해가 있으면은,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긴 쪽으로 연결을 쭉 해보면은, 이 V자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요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나무가 이렇게 나무는 둥글게 자라죠. 여기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갔다는 거죠. 어느 쪽이 넓겠어요? 아래쪽이 넓어요. 여기가 넓죠. 뻗어나가서 간격이, 밑에 간격, 위에 간격 할 때. 예, 위가 넓죠. 그래서 뭡니까? V자 됐을 때 그러면 V자 쪽이 이쪽이 상이라는 거죠. 이쪽이 상이라는 겁니다. 말고 이쪽이 끝이 여기 뿌리라는 거죠. 벌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여기 옹여 보니까 이 중앙에서 애매한데, 자, 이렇게 주름살이 져 있어요. 주름살 어디 많이 져요? 주름살. 이거 많이 찌그러지지. 맞잖아요. 이거 펴지잖아요. 살이 쪄가지고. 여기죠. 이건 당연히 이쪽이 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육송인데, 이런 게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 옆에 보면 짙은 자두색, 보라색 이런 게 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약진 흔적이에요. 네, 그 봄에 솔잎 폭발이 방제 흔적이에요. 치는 게 어딘가? 바닥에서 보통 1m에서 1m 20이 칩니다. 그럼 이게 길이가, 이게 거의 100% 여기 하죠. 야, 있는 데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여기도 역시 이제 좁으니까 이쪽이 상입니다. 이게 V자죠, 이렇게. 그럼 이쪽이 상이겠죠? 그래가고. 자, 마구리 쪽, 잘라야 돼. 마구리 쪽을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마구리 쪽이, 나이트가 안쪽에, 여기가 나무 안쪽이죠. 여기 바깥쪽이에요. 안쪽에서 요렇게 자랐죠. 요렇게 자라갔으니까. 어느 쪽이, 저쪽이 상이죠. 요 중심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상. 이해 잘 안 갑니까?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못이 있으면은 못을 하나 박아봐요. 이 옹이 자체는 상당히 조직이 단단해요. 왜? 이 가지를 유지해야 되니까 상당히 단단하죠. 이 대비질도 잘 안 돼요. 대비질 손대비 하다가 아니면 쓰다 보면 손대비 마야 몇 번 때려버리면 이빨 다 깨지죠. 맞죠? 목수들 사이에서 절대 옹이는 미워하지 마라 합니다. 왜? 목수 마누라가 죽어서 옹이 된다 그러죠. 예, 그런 말이 있어요. 목수들 사이에서는. 이 목수가 살았을 때 얼마나 마누라 애를 먹이으면 그래. 이 주가 그 옹이 돼가 남편이 일하는데 방해를 지키냐. 해코지 하자 이 말이지. 그래서 옹이가 단단하니까 옹이 중심에다가 못을 대고 못을 하는 망치로 통통통 쳐봐요. 통통통 치면은 이 옹이 자체가 조직이 워낙 단단하니까 이 못이 그 조직을 못 들고 가요. 그냥 조직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 결국 뭡니까? 가지가 요 방향으로 자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상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그렇죠? 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무 상하 구분하는 거. 자, 이런 게 또 없습니다. 옹이가 없어요. 없는 나무를 무절제라고 그런다. 마디가 없다 해서 무절제 그러는데, 그건 여기 섰는 게 없지 싶은데. 옹이가 없으면은 자질을 해가지고 중심에 나무 딱 중간에다가 지렛대를 딱 놔봐요. 딱 놔보면은 중앙이 나왔는데도 한쪽이 쳐져요. 자, 그럼 쳐지는 쪽이 예, 아래입니다. 왜? 이게 비중이 높아요. 심재 부분이 많아서. 아닙니다. 무거우면 어떡해? 무거우면 무거운 게 아래. 아니 거기 나그 들기 무거우면은 크레인은 들면 되죠, 뭐. 자, 아닙니다. 무조건 100% 아니에요. 쳐지는 쪽이 중앙이 딱 나왔는데도 이게 쳐지는 게 이게 하는 아니라는 게 뭡니까? 겨울에 뵀을 때입니다. 겨울에. 여름에 뵈면은 위가 더 무거워요. 수분이 많아요. 함수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가 무거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무의 건축용 나무는 엄능설 안에 뵙니다. 그래서 겨울에 뵈는 물이 다 내려간 상태에 베니까 비중이 아래쪽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이 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벤지가 몇 년이 지나도야 그러니까 벤치 몇 년 지나면은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하쪽이 낫겠죠. 예. 지렛대도 자도 없다. 그러면 나무를 물에 던져봅니다. 던져 물 수면에 쭉 봐요. 예, 조금 더 까라는 놈 여기가 벌구예요. 하쪽이에요. 좀 뜨는 게 상쪽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그리까지 구분할 건 없어요. 옹이 없으면 세워놓으면 뭐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왜. 근데 그걸 바로 세워주라는 거는 그러면 하를 밑으로 그렇죠. 살아있는 상태에 그대로 지어주라는 말이죠. 살아있는 상태. 그럼 아까 그 모가나무 기둥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뭐가 나면은 하나는 바로 서 있는데 하나는 거꾸로 서 있어요. 예. 예, 하나 거꾸로. 왜 거꾸로 세웠느냐. 이 위에 좁으니까 이 위에 저 가구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장려 같은 도리를 끼워야 되는데 그 단면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거꾸로 세웠어요. 하쪽이 넓으니까. 그래 해도 몇백 년 지났다는 예. 몇 평이 지났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무는 유기재료라고 그랬습니다. 유기재료. 화학재료가 아닌. 유기재료니까 살아있을 때 상태가 그대로 해주는 게 오래 가죠.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무구나무 세계가 얼마 있겠어요. 그런 논리입니다. 기둥을 거꾸로 세워놔 버리면은 이게 하중 전달하고 분리하니까 집이 빨리 돌아가요. 그래 아까 모가나무 때문에 지금 이 진도 나가는데 머릿속이 자꾸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 거꾸로 하나 거꾸로 세워놨어요. 의외로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의외로 저도 답사 보면은 어쩔 수 없죠. 뭐 가다 보면 목숨 눈에 비니까 그밖에 안 보이니까 유명한 집에 유명한 건물에 거꾸로 서 있는 기둥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일반인은 몰라요. 건축도 모르죠. 있어요. 왜 그래 됐을까? 자, 어떤 뭐 큰 집에 어떤 큰 절에 이런 데 지으면은 그 무슨 동네 목사가 지은 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목사가 지었을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어떤 건물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 기본이 나무 상하 구분한 것인데 그걸 거꾸로 세워놨다는 거죠. 왜 세워놨겠어요? 예, 이제 그게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상 해석해 본 건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인연이 삐뚤어졌다는 거죠. 집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겁니다. 좋은 목수가 좋은 가주 만나서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자손 후대까지 복 받으면서 오래 잘 살아요.
목수가 이거 한 푼만 더 나가보려고 머리 굴린다든지 또는 그 가주는 그 주인은 이거 왜 하면 한 번 좀 사기 질까 이러다 보면 빈대가 틀어지는 거죠. 집은 온 돈 주고 언제 집만 돼요. 온 돈 주고 반 집 지으면 그 빙신이죠. 자, 그럼 반 돈 주고 온 집 질러 가면은 도둑놈이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있습니다. 이 마케트. 예, 영천에 가고 유명하신 지금 또 돌아가셨어요. 신성일 씨 집. 예. 온 돈 주고 반 돈 진 대표적인 집입니다. 최근에. 신성이. 그래서 폐암 걸렸나? 아, 뭐 그렇진 않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이런저런 뭐 저도 아니 그러고 그 집의 내력을 상당히 어쩔 수 없죠. 이제 한옥 목수를 위해서 번에 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하도 답답해 가봤어요 직접. 예, 그 신설 씨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가서 인사하고 하니까 저 집안에까 다 구경시켜 주더라고. 구경시키고 나오면서 야 박동문 최근에 네 반던 집 중에 우리 집까지 잘 지은 집 봤나 이거. 그 뭡니까? 자기는 잘 짓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합니까? 예, 아이고 집 진짜 좋습니다 선배님. 건강 오래 사셔서 그거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선배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 잘못됐고요. 이거 뭐 하면은 뭐 화병 뭐 염장 지를 일 있어요. 다 채워난 집이에요. 그냥 뭐, 예, 잘 지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고인 되셨으니까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인연이 틀어지면 그래 됩니다. 그런 집들이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죠. 예,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 사이 인연이 틀어지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목사할 때 진짜 막말로 그 뭐 저녁에 영감님들하고 막걸리 한잔 먹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막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막말이 그겁니다. 집 다 짓고 나오면서 불사질로 나온대요. 불사질로 나온대요. 그런 데 있을 때 자기들 있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인연이 틀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 한옥이랑 그 집 짓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 집이 그냥 뭐 내가 건축비 평당 얼마 줘서 이거 짓겠지 잘 짓겠지 생각하죠. 목수들이 봤을 때 이거 보면 압니다. 이거 뭐 제대로 짓지 알 수 있죠. 서로들끼리 포들끼리 통하니까. 가장 그중에 가장 기본이 그냥 기둥발을 채워주는 거고 엄밀하게 따지면 수평제죠. 수평제.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나무들 이것도 상하 구분할 수 있어요. 돌을 건다든지 이것들도. 예. 경사제는 당연히 이렇게 상을 위로 해주는 게 맞고 수평제. 더 엄밀하게 막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상하 구분해 주는 게 맞는데 그건 현실상 진짜 어려워요. 그래 안 하더라도 자 이런 부재는 바로 세워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왜? 한옥은 자연에서 오는 재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자연 상태로 세워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하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저도 대구에 사니까 이 한 번씩 이제 도시형 한옥들이 있어요. 대구 가면은 60년대, 70년대 지은 한옥들이 많습니다. 대구 중구라든지 남구, 봉독동, 이천동 이런 쪽에 와서 집을 좀 봐달라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 나는 이 집 살락 하는데 하거나 아니면은 집이 뭐 뒤쪽에 한번 기둥이 하나 좀 쳐졌다. 쳐져가 이걸 좀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왜 하면 좋나 가면 자문해달라고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래요. 자, 6, 70년대 한옥들이 대부분 특징들이 이런 거죠. 집에 기단에 타일 다 붙여놨죠. 짠 타일 붙여놨고 기둥이 돌아가면서 그 뭡니까 그 쇠거 그 알루미늄 같은 데 돌려놨죠. 장식용으로 이래 다 해놨어요. 타일 붙여놓고 이거요. 이 걷어내보죠. 걷어내보면 기둥이 그냥 밑에 이제 이거 뭐 옛날 시멘트라는 그거에 올라 앉아 있어요. 기둥 밑에 다 썩었어요. 지금 이 걷어내버리죠. 안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이 그냥, 그러니까 밑에 기초를 없애버리면 집이 뭡니까? 공중에 붕 떠요. 그 아바타에 할렐루야 섬 있죠? 예, 그 모양 나요. 이런 집들은 오래 있으니 왜냐하면 여기 같은 공기가 잘 통하잖아요. 워낙 잘, 사변도를 하지만은 도시형 한옥 같은 경우는 좁다란 전체, 조금만 한 1m 밖에 전 벽이죠. 공기가 잘 안 통하고 특히 지역을 봤을 때 북쪽하고 서쪽 사면에 있는 기둥들 거의 100% 다 썩었다 보면 돼요. 밑에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얹혀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10채 정도 보면 한 9채는 거기서 내려오는데 그럼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하는 것보다
신축하시는 게 차라리 비용 적게 듭니다. 시내 같은 그 좁은 공간에 공사 못 해요. 민원 생기죠. 주위에 먼지 날리죠. 안 됩니다. 차라리 다 걷어버리고 신축을 하시든지 그게 빨라요. 그걸 살리고 싶다 하면은 뭐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뭐 건축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게 꼭 그렇게 하자면 굳이 하면 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기둥들은 다 이렇다고 봐야 됩니다. 자, 상경단 기둥 9치입니다. 둥근 기둥 9치. 요거 저 안쪽에 네모난 기둥은 7치입니다. 7치 기둥들 썼고요. 제형 기둥 이것도 역시 9치입니다. 안쪽 기둥도 역시 9치예요. 둥근 이건 7치. 그 기둥 사이즈 다 똑같아요. 쌍경단하고 제형하고 기둥 사이즈가. 둥근 기둥은 9치. 네모난 기둥은 7치. 자, 그러면은 9치 기둥과 7치 기둥하고 원목 상태에서 어떤 걸 굵은 기둥을 섞여 어느 기둥을 굵은 걸 썼습니까? 네모난 기둥이 아니고? 둥근 기둥, 9치 기둥은 거의 한 9치 정도 되면 이렇게 깎으면 돼요. 동그랗게 깎으면 돼요. 자, 네모난 기둥은 각이 다 살아야 되면 어디 됩니까? 안쪽에 가서 야합밖에 못 빼죠, 이렇게. 이거 7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7 곱하기 1.4에서 곱해야 돼요. 주름, 대각선, 예, 그 나무를 빼야 돼요. 우리 보통 둥기도 우리가 한 자짜리 쓰면은 네모난 기둥은 한 자 4치 정도 되죠. 그 정도 큰 나무를 써야 돼요. 예. 그리고 단면 손실은 둥기도 덜 적죠. 단면 손실은 대신에 손이 많이 가죠. 그냥 도랑주 같이 뭐 껍질만 가서 세우는 거는 관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려면 왜 됩니까? 쭉 깎으려면은 단면 손실은 별로 없지만은 쭉 깎으려면은 4각 깎아서 8각 깎아서 16각 깎아서 32각 깎아서 원을 깎아야 됩니다. 손이 그만 가요. 예. 돈이 그만 든다 이야기입니다. 재원 하부. 재원 상당히 제가 쌍경 어른적 1대를 다 봤는데 그 지금 종손분에 관리를 상당히 잘해놔서 깔끔하게 신경도 많이 썼고. 자, 기둥 하부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됩니다. 숨쉬게 해놔야 된다 이거죠. 앞에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금 덧붙여가 나무가 숨을 못 쉬어요, 기둥들이. 안에 옆으로 다 돌아가면서 콘크리트 다 감싸놔 버렸죠. 부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기가 통하게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기둥들이 안 썩습니다. 오래 간다는 이야기죠. 재원 하부 쪽에 특히 요 마루 같은 게 좀 공기 통하게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동발에 키워주고 이래주고 이래야 오래 가요. 이 막아버리죠. 앞쪽에 달성 도동서원에 그 중정당 제가 오늘 가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중당 전면에 저 대청마루에 앞에 막아놨어요. 뒤쪽에서 보니까 이래 보니까 앞에 깜깜해요. 그 썩습니다. 기둥 하부에 습기 차이면 깃들이 썩어요. 공기 통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왜? 재료가 나무니까. 콘크리트면 뭐 방수 처리하면 관계없지만은 이게 나무들이란 말이죠. 하면 숨을 쉬어야 됩니다. 공기 통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처지지 않게 동발이 고아주고 이래주고 이런 것들이 관리예요. 자, 어른대 기둥 이것도 역시 9치입니다. 9치 기둥이고 어른대 기둥 몇 개는 자 벌레를 많이 먹었어요. 충에 구멍 빠끔빠끔하죠. 이게 이제 지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재현하고 난 뒤에 벌레가 덤벼들 수도 있어요. 구멍벌이라든지 아니면 존벌레라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가요. 왜 합니까? 약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해야 돼. 그냥 요 에포킬라 대롱 달리는 거 있죠, 이런 거 사가지고 그래 뿌려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거 엄청 많이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뭐 기둥 밑에 뭐 흰개미 마구하다고 뭐 볼 때마다 약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천연 재료니까. 시멘트에는 벌레 잘 안 오죠. 이게 천연 야들은 뭡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뭐 별로 이물감이 없죠. 자기들 뭐 나무에 nur 사니까 돌 타고 나무 타고 또 들어오는 거죠. 그 약은 나무를 해롭게 하진 않습니다.
그까지 막 그만큼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에프클레하고는 관계 없잖아. 사람한테 좀 맞아도 뭐.